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며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맞서며 공전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여당 전당대회에 출마할지가 중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일 나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거짓말까지 했다며 해촉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해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지진 신고 제보가 잇따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구로 추락 중인 미국의 관측 위성이 잠시 뒤 한반도 인근 지역이 포함된 범위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소실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68%인 74명이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환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이 충족된 가운데 중국의 유행 상황과 변이 유입 가능성 등이 최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 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했는데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여야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계속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출산 장려책으로 언급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통령실이 거듭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전당대회 출마 견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어제 SNS에서 대통령실 우려를 10분 이해한다 몸을 낮췄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자신의 출마 여부에 따른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지는 둔 상태입니다. 다른 주자들 경쟁은 불붙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총선 압승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안 의원은 오후에는 경남 창원으로 가서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로 윤심을 선점했다고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오후에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섭니다.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는 김장연대에 대한 비판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자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왜 자꾸 김장만 담그냐. 제가 언제 김장만 담궜습니까? 된장찌개도 끓이고 지금 국도 끓이고 밥도 맛있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인 윤상현, 조경태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경남당원 표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회기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첫날부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면서 오늘 북한 무인기 도발 등 안보위기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볼 때 이번 임시국회는 명백하게 방탄국회라면서 현안 질문 요구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무인기 방어 관련 우리 무기 체계를 비롯한 중요한 군사 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것은 군사 기밀을 그대로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책무를 외면한다면서 즉각 국회에 출석해 안보 위기와 경제난 해소에 책임을 다하라고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앞길에 온통 적신호뿐이라며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나 현안 대응은 거부하면서 정략적 이득만 챙기려고 해묵은 방탄 타령만으로 시간을 다 축낼 만큼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롭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도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대통령실과 나경원 부위원장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거짓말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해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대응 수위를 더 높이는 겁니까? 네, 주말을 거치면서 대통령실 기류는 한층 완강해졌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해촉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둘째, 셋째 출산 시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책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실은 그 이튿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이 발표 이틀 뒤인 어제 SNS를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지만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이 없는 만큼 본인 제안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언론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건데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건 너무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일련의 발언들이 대통령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오늘 YTN에 나 부위원장이 거짓말까지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고 대출 탕감 방안 같은 정책이 거론된 적도 없는데 이른바 자기 장사, 자기 정치를 위해 나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했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까지 모두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르다며 만류했는데도 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은 국가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수십조 원의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해촉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입니다. 월요일 오전에 늘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이 심도 있게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자초하면서 공개 반박 또 비판에 나서는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전당대회와 왜 결부되는지 모르겠다. 정책 혼선을 바로잡은 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은 만 5세 입학을 두고 교육부와 또 주 52시간 제도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일부 엇박자를 노출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은 정책 조율에 특히 민감한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표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정무직인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고요. 임기는 내년 1월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 브리핑 이후 어제 SNS에 의견을 굽히지 않는 글을 올렸던 나 부위원장은 이후 두문불출, 외부 일정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직접 출석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만큼 긴 시간 조사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이 대표 내일 몇 시에 출석할 예정입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선 시기 불거진 주요 의혹으로 이 대표가 직접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모든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에 대비했고 검찰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질문지를 짜면서
내일 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내일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앞서 따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당 지도부 역시 이 대표와 동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 1,500여 명과 보수단체 500여 명 등 대규모 인파도 성남지청 앞으로 모일 걸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찰은 기동대 10개 중대 등 800여 명을 투입하고 성남지청 역시 청사 주차장을 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혐의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기업 6곳의 소유 부지의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 변경 등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60억여 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후원금이 뇌물인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부정한 청탁인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업들을 압수수색에 확보한 민원 문건을 토대로 이 대표를 향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시 성남시정이던 이 대표가 행정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가성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렇게 대가성 후원을 주도할 만한 사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평판을 다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는 건데요. 앞서 성남시 실무자를 기소할 때 공소장에도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과 접촉해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검찰 논리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설령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구단 성남FC가 이로써 정상 운영된 건 성남 시민들의 이익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공익을 위한 결정이 공정성과 참여성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만큼 내일 조사도 장시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곧 기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후원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임시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카페 대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공 물가 속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점심시간대여서 편의점에도 손님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주변에 사무실이 밀집해서 이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입니다. 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 편의점을 좀 둘러보니까 이 커피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 커피와 함께 이 점심 식사를 대신 간단한 빵으로 때우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 직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두 가격도 많이 올랐고 총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이 되게 강한데 그래서 그런지 편의점 커피가 가성비가 높다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최근 들어 커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커피 머신으로 원두를 직접 내려서 마시는 커피 상품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기 대비 20% 넘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현재 이곳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가격은 1,000원 초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보통 4,000원부터 가격이 시작되고 저렴한 곳도 2,000원, 3,000원 정도죠. 최근 각종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커피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즉 샌드위치나 빵의 판매량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출근 시간대인 새벽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이 샌드위치와 빵류의 매출은 전달보다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와 샌드위치류를 세트 상품으로 묶어 더 싸게 팔기도 합니다. 이 계속되는 고물가 속에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비용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편의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YTN 임성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000여 명으로 2달여 만에 10,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위중증 환자 발생이 감소하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확진 사례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000여 명으로 어제보다 27,000명 정도 적습니다. 신규 환자가 10,00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해 11월 7일 이후 63일 만이고 월요일 기준으로도 9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09명으로 이 가운데 68%인 74명이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입니다. 인천공항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양성률은 어제하루 3.9%로 전날보다 1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와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의 공항 검사 양성률이 매일 10%포인트 안팎의 큰 변동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추이를 관찰한 후 해외 유입 사례 분석과 전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은 중국의 재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고 중국 유행 변이가 BA.5 계통이 대부분인 만큼 국내에선 BA.4.5 기반 계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32명,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5명 나왔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9%, 치명률은 0.11%입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방역지표 4개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선 최소 2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4개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할 것, 그리고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를 유지하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 고령자 계량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00~600명대로 여전히 많고 고령층 계량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인 50%에 20%가량 못 미치고 있지만 나머지 지표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이번 주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가 꺾이면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 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홍콩과 중국 간의 격리 없는 왕래가 재개된 첫날인 어제 양측에서 총 45,000명이 육로를 통해 오갔다고 홍콩 공영방송 RTHK가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홍콩 쪽에서 육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간 여행객이 약 33,0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날 홍콩 국제공항은 약 44,000명이 이용했지만 여기에는 중국이 아닌 다른 곳을 오가는 여행객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어제 3년 만에 격리 없는 왕래를 재개하면서 접경 지역 7개 검문소를 통해 하루 양방향 6만 명씩 여행객의 입경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과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방역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는 면역 회피력이 매우 강한 여러 종의 오미크론 아형들의 전파로 방역 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일본과 남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겨울철에 들어와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데다 해당 지역에서 방역 조치가 약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약 40년 전 미국이 쏘아 올린 지구 관측 위성이 수명을 다해 현재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한반도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성은 어떤 위성이고 또 피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성 잔해 추락과 관련한 예측 내용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한국천문연구원 분석 결과 이 위성은 오늘 오후 12시 20분에서 오후 1시 10분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크며 추락 지점 예측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추락 중인 미국 위성은 지난 1984년 발사해 39년째 지구 궤도에 머무른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무게는 2,450kg으로 지구의 열 복사 분포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위성은 21년간의 임무 수행 후 지난 2005년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이후 관성에 따라 지구 궤도를 계속 선회하다 18년이 지난 지금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 위성은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열에 의해 해체되고 연소해
대부분 소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나사도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피해가 돌아갈 확률은 대략 9,400분의 1로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잔해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낙하할 수 있어 최종 추락 지역에서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전 7시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 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성잔해 한반도 통과 예측 시간 전에 재난안전 문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며 추락이 예측되는 시간에 외부 활동을 유의하고 방송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천문령과 최종 추락 지점과 시간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다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뉴스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돈스파이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900여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2010년 대마 범죄 이후 10년 넘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병역 면탈 의료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의료자들에게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새벽 시간 잠에서 깬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대부분이 잠들었을 새벽 시간 요란한 소리와 진동을 울리며 지진 재난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 지점은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파악됐습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흔들림 정도를 산출하는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최대 4단계.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인천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 30분 만에 관련 신고가 30건 접수됐는데 다행히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길래 어지럼증인가 싶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YTN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라고 뜨더라고요. 인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3단계, 서울에서는 최대 2단계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지진 발생 이후 수도권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침대가 막 갑자기 흔들리더니 탱크 지나가는 것처럼 막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뭐 전쟁 난 건가 싶기도 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부산 부전동에 있는 23층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 20분쯤 주차타워에 난 불을 껐지만 바로 옆에 있는 2층 상가 건물로 불이 번지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고 단순 연기 흡입 피해가 32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부영 경남 창녕 군수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어제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녕군 퇴천리에 있는 야산 등산로 주변에서
김군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군수는 오늘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군수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오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이 룰라 대통령 취임에 반대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을 급습했습니다. 2년 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방불케 했는데 룰라 대통령은 정부와 군 개입을 명령하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보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두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들은 곧 바리케이트를 넘어 침입해 의사당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고 의장석에 앉아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부는 건물 지붕에 올라가 브라질 군대의 쿠데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인근에 있는 대통령궁과 대법원에까지 몰려가며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 중이던 룰라 대통령은 시위대를 광신도 파시스트로 지칭하며 정부가 개입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Nós achamos que houve falta de segurança e eu queria dizer para vocês que todas essas pessoas que fizeram isso serão encontradas e serão punidas.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브라질 시위대의 의회와 대통령궁 습격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브라질 사태는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의 복사판처럼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룰라 대통령이 50.9% 대 49.1%란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거머쥔 대선 이후 보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룰라 취임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네, 출마 자체는 예상이 됐던 거고요. 지금 지지율로 보면 높은 편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이른바 지분이라고 할 정도의 조직력,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합당을 결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의 가장 큰 비중은 국민의힘의 기존 당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다음 가는 순서로 계속 나오게 되는 모습들은 결국 첫 번째는 인지도, 두 번째는 이제 확장성에 대한 측면에서의 평가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다음 총선 승리를 누가 이끌 것인가. 그리고 그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른바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영남권의 승리는 기본인 것이고 거대 의석이 걸려있는 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이겨낼 수 있는 확장력의 힘을 얘기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계속해서 언급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내에 뿌리를 내렸던 기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당대표가 됐을 때 유기적으로 화합하고 또 용산과 같이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총선을 이끌 수 있겠을까라고 하는 문제에는 여전히 아직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걸 당원들께 얼만큼 설득력 있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의 선전 여부들도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라고 했습니다. 친윤계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윤심이 지금 김기현 의원에게 좀 있다라는 것들이 정황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김장 연대도 그렇고 또 권성동 의원 불출마도 그렇고 그런 김기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심에 기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확장성도 없는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이것을 좀 표현하기 위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윤심이 안철수 의원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또 당내의 기반과 조직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대표가 될지는 제가 의문스럽고요. 네. 또 과거 경선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전에 그 정치했던 이력들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먼저 들어왔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안 맞아서 판을 깨고 나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다가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또 간 이런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 때도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그 내 손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간의 이력을 보면 본인 뜻대로 잘 안 되면 판을 깨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리더십이 과연 진짜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되는 리더십인가에 대해서는 그 통합적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그런 리더십 갖고 국민의 힘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170석 가져오겠다 이렇게 선언했네요. 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당대표 후보로서 포부 희망사항이겠죠. 예, 저희는 지금 200석 이상을 저희 민주당이 오겠다는 목표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예. 가능하지 않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큰 고민 없이 던진 대선거구제를 가지고 수도권을 현재 우리 121석 중에 17석을 뺀 나머지 100석 넘는 게 우리 수도권에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그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이 오늘 또 개소식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선거 캠프 꾸려질 때 자주 주목받는 게 또 그 명당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예. 장소를 보니까 대산빌딩, 여의도 대산빌딩이 꾸려진다고 하는데 여기도 명당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고요. 예,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곳이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전당대회 때 승리를 이끌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극동 VIP 빌딩을 비롯해서 각종 건물들에 갖고 있는 역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선된 전례 또 낙선한 전례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호사가들의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건물들이 큰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김기현 의원이 오늘 하게 되는 이 개소식에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 조직 그리고 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압도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이어서 지금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조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확 극복해서 지금 한 2등 주자로 볼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을 넘어서게 될지 여부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2등 안에 들어가는 결선 투표제에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당원들의 선택에서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이 기세를 좀 타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일단은 당내 지지층들의 여론조사상의 그 분위기를 좀 띄우는 것 오늘이 아마 그 분기점을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원내 인사들의 지지를 확실히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지율이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건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이 지지율이라는 건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당원들 혹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쭉 보면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안철수 전 대표를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이름 석자에 대해서 아마 거의 모든 국민이 알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 스스로의 좋은 정치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깊게 관여되지 않는 경우 이름 석자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 인지도가 제 첫 번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선 투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좀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는 나경원 전 의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열심히 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받지 못해서 예. 서로가 서운한 감정을 이제 표출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 부위원장하고 기후대사 두 가지 장관급 직책을 준 것도 사실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차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그 전 의원은 출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원내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당심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고 또 윤심이 반영이 돼가지고 당원 100% 룰을 바꿨는데 그 룰에 가장 당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윤심에 적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저기 당대표 선거는 대단히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장제원 윤핵관이 나온 장제원 의원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윤심은 김기현이고 당심은 나경원이고 민심은 유승민 이렇게 다 갈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게 지금 조정이 될지 좀 흥미진진하게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이제 기자회견이나 회의였나요? 회의에서 얘기했던 그것은 그냥 검토하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그것도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 뭐 비공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그건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세게 받아친 것은 또 하나의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그 불편한 대통령실의 그 신기를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변인님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볼게요. 어쨌든 대표의 마음이 있었다면 장관급 자리를 받는 건 아니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께서 그때까지는 당대표 선거를 나갈지 말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깊이 있게 안 했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화답하는 모양을 갖춰주니까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대표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니까 이제 마음을 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본인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그 체급을 엄청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약간 그 대통령과 약간 각을 진 후보들을 당원들이 좀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에도 서청원 전 후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밀었지만 실제로는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마음은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랄 거예요. 당원들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누가 가장 승리하는 데서 기여할 수 있는 후보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실의 그런 그 공개 면박을 나 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과 좀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저출산에 관련된 대책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대책이거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 때문에 하루 종일 뉴스가 됐습니다. 저도 아이가 3명이어서 그 뉴스를 보자마자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이 3명이면 이제 수천만 원에 대한 대출을 첫째 아이부터 이자를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는구나 생각했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나중에 정부의 정책이 이거는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그냥 개별 의원의 발언이다라고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사건이 무르익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라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대중의 더 관심과 주목도를 끌게 되는 정치 구호 메시지를 내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현재 정책과 안정성과 거리가 좀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조금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한 이쪽인지 저쪽인지 빠르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들이 더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 초창기 때는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많았지만 빠르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걷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정책대로 안정적으로 간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할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돼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현재 같은 경우는 이쪽과 저쪽에 같이 다 발이 걸쳐져 있는 상태처럼 보여서 여기를 택할 건지 저기를 택할 건지에 대한 양자택일이 지금 좀 조속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정치는 결국 정치의 선택의 목 아닙니까?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본인에 대한 자기 정치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똑같은 뜻일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머지않은 시간 내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나경원 부위원장이 언급한 저출산 대책이 뭐 검토할 사안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일각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도 있죠. 뭐 워낙 그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그리고 실제로 연 12조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긴축 재정의 기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포퓰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포퓰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런 저출산과 관련된 고민들을 본인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좀 얘기하는 것도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왜 서로 간에 조율을 안 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출마 결정이 언제 나올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현재까지 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부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는 당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뒤를 김기현 의원이 바짝 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의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구든지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같다 그러면 다 같이 연대해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좀 메시지 주신 게 있나요?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굉장히 그 희생적 결단을 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일종의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서 통큰 결단을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의원 지지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은 없어요? 좀 지켜보시죠. 앞서 대변인님께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상 뭐 대통령실 의지가 거의 뭐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한다면 이거는 뭐 비윤주자로 나서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걸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부인하면서 국민의힘에 설 공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 또 윤석열 대통령을 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다를 텐데 지금 있게 되는 참모들의 생각과 본인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같이 단일화를 통해서 이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 게 결국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행태로 아마 나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같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모습이라서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당원의 지지율이 흔들릴 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힘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복합적인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구도에서 출마하기에는 좀 부담이 예. 클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돼버렸다라고 네. 생각이 되죠.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저 부위원장 자리에서 해촉하는 것도 지금 거론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떤 소통의 부재 또는 뭐 정책 혼란 이런 것들인데 해촉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해촉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위든지 간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할하는 것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에서 꽤 여러 가지 중진으로서의 좋은 정책적 역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 등의 하마평으로도 올랐던 인사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길들이 사실상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 그럴 때 총선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다소 조금 아쉬운 측면 중에 하나는 A라는 사람은 A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나둘씩 걷어내다 보면 결국 남게 되는 건 소수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편적인 국민 전체 모두를 위한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이걸 조율하는 게 정무직들의 역할이고요. 예. 저도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반성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더 크게 통 크게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어야지 이거 누구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본인이 어디에서 꼬여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의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것도 김기현 의원에게 힘 실어주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식의 상황을 통해서 김기현 의원한테 힘을 실는다고 힘이 실리겠습니까? 오히려 역작용에 대한 고민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예. 부위원장. 근데 기후환경대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정부의 직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책과 정부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쪽에서의 개인 정치로 이 직을 이용하게 된다는 인식이 들게 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선을 그어줬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각에 있는 여러 인사들 중에 당권 주자를 한때 거론됐던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직을 이용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전당대회에 나올 것처럼 중간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다고 한다면 당원들과 또 이를 지켜보게 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를 좋게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선상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양다리 선택을 통한 본인뿐 아니라 당과 정부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공통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 정도다. 이렇게 예.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해촉까지는 안 갈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볼까요, 대변인님? 네.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누구랑 함께 가는 겁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본인은 혼자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혼자 가겠다고? 예. 다만 이제 이심전심으로 당내 이제 의원들이라든지 뭐 저기 지지자들, 당원들이 이렇게 거기에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공식적인 거는 본인은 혼자 나가겠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성남 FC 건 관련해 갖고는 이게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준 거거든요.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두산건설 등 용도 변경과 관련된 것도 20년 동안 거의 그 방치되어 있던 그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두산그룹의 7개 계열사를 유치해서 오히려 세수도 중대하고 4천 명에 이르는 그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시장 그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그 지역도 되게 좋게 되었고 기업한테도 좋아진 모든 지자체 장들이 하는 그런 기업 유치 일환으로 그것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것,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정권을 남용해서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엮어서 지금 이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전부 다 그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성남 FC에 했던 광고비가 과다하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59억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 성남 일화의 과거의 성남 일화가 네. 성남 FC의 일화가 성남 일화 아닙니까? 네. 성남 일화에 대한 광고 효과가 900억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고요. 또 대구시에서도 두산건설에서도 대구 FC에도 2년 동안 40억을 후원하고 또 경남 FC에도 이렇게 수십억씩 후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과 견주어 봤을 때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이자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고 그 정적 수사고 야당 파괴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당당하게 지금 대표가 소환에 임하는 것이고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서 그 소환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로 들어가기 전에 그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입장도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밝히고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를 앞두고 내놓게 될 메시지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의 연장선 상에서 아마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부정부패에 관한 수사인지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의 뜻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이 받아야 될 수사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가 한 몸처럼 엮여서 만약 방어를 하다가 나중에 기소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판명되게 된다면 그때 민주당은 헤어날 수 없는 길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국 전 장관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이 정경심 유죄로 털어지고 난 다음에는 때만 되면 조국의 강을 건넌다 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모습이죠. 지금 성남 FC 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대장동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심지어 주말 사이 나왔던 뉴스를 보면 한 언론인이 받아갔던 수억대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았던 이유로 정말 세상이 또 발칵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이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혐의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처에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민주당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 한 몸처럼 얽혀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덧붙이면 한 몸처럼 얽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윤석열 검찰에서 하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그리고 야당 인사,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먼지털이식 감사 수사에 대해서 야당 파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그 대처할 것들은 대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이렇게 그 조사를 위해서 소환에 응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본인 입장, 개인적인 입장으로 가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돼서 우리는 대응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최근에 좀 이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 파괴 그리고 표적 수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당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그 선명한 야당의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들은 당당하게 출석해서 그 조사는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이 지도부가 검찰에 출석할 때 다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당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거는 대표는 혼자 지금 가시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도부가 다 같이 간다라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 득표했지 않습니까? 0.73%로 이제 아쉽게 낙선을 했고 차기 대선 후보로서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잖아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이 3년 동안 수사에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던 내용을 다시 꺼집어내서 재수사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타켓으로 한 것이에요. 차기의 유력한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그 정치적인 수사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던 내용들을 검찰에서 보완 수사 결정이 내려졌던 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 이걸 다시 뒤집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보완 수사가 떨어졌던 내용들을 왜 정치보복이라고 무리하게 엮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뭐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보복성 뭔가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난날 해경군 김 씨를 비롯한 많은 수사 상황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게 되는 사법 리스크의 핵심적인 대장동에 관련된 모든 일들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하나에 가둬놓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설득력이 썩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법치하고 그런 그 공정을 얘기하려면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서 조사했죠. 그것도 주가조사 조사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판 과정에서 검사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사에 가담했다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것들은 재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논리라면.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후에 신년 기자회견 일정도 지금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12일에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출석한 이후로 기자회견을 예고한 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구정 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날짜를 이제 판단하다가 10일 날 원래 검찰에서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좀 출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장 빠른 10일 날 오전 10시 반에 내일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녀와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고, 그 안에서는 본인에 대한 뭐 이런 사법적인 내용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의 그 표적 수사나 야당 파괴성 그런 정치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기업들의 실적도 역대 최저고, 그다음에 고물가에 또 소비도 위축되어 있고 제조업도 지금 부진하다고 하거든요. 삼중고에 시달려고 있는데 이러한 민생과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해야 되고, 예. 또 지금 안보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보와 그 민생과 관련된 그런 대한 야당으로서의 국민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거를 전달하고 또 그 윤석열 검찰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방위적인 수사 감사에 대해서는 선명 야당으로서 힘차게 투쟁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한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이제 얘기하다가 무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하고 시종일관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아무리 얘기한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사법 리스크의 굴레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과거 검찰총장이던 시기부터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뤘을 때 수년 동안 했었던 수사 상황에도 나오지 않았던 일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김건희 여사를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것 적절치 않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반론까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사흘째 대기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전북 동부와 경북,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